네, 나는 워터젯 파워다. 물은 평소엔 아주 부드럽지만 초고속 분사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자를 수 있고 쇠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또 온유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은 강인합니다. 통진당 해산 심판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잘라내겠습니다. 무야공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은 요즘 MZ 세대들이 무야공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 당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선 때도 MZ 세대를 기반으로 그동안 우리 당이 참 취약했죠. 장년 세대로 넘어가서 압승을 하고 정권 교체를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꼭 4강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대선 승리의 공식을 저는 잘 압니다. 그건 바로 청년과 중도로의 확장입니다. 사실 제가 청년 정치의 원조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제 후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중도의 눈높이에서 일찍이 제가 정치하면서 좌우 양극당과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좌파 통진당 해산에 앞장섰고 우파 개혁에도 앞장섰습니다. 변화의 상징, 승리의 상징, 저 하태경을 4강에 올려주셔야 대선 승리합니다. 유승민은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해낼 유일한 후보입니다. 유승민은 강합니다. 경제에 강하고 안보에 강하고 위기에 강하고 미래에 강합니다. 그런데 특히 유승민이 강한 것은 민주당에 강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바로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제가 아닌 다른 사람 나오면 무난히 이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확실하게 정권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우울한 것 아무도 우산이 되어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우산이 되어야 할 한국 정치, 오히려 국민과 청년을 우산으로 삼아왔습니다. 제가 우산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껏 일하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네, 저 원희룡은 귤재앙입니다. 네티즌들이 붙여준 이름인데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선거에서 5번 싸워서 5번 모두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볼 때는 제가 재앙인 것이죠. 민주당 후보로 예상되는 이재명 후보에게 귤재앙의 신맛을 실컷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만들 수 없는 미래, 귤재앙이 만들겠습니다. 저 안상수는 CEO 출신으로 인천광역시장 8년, 국회의원 3선으로서 침몰하는 대한민국, 지금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역량과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의 분들을 다 함께 조정하고 타협해서 협치를 통해서 마에스트로의 정신으로 마에스트로의 여러분과 함께 지휘하는 그러한 안상수, 마에스트로 안상수입니다. 저 윤석열은 국민의 강철입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강철입니다. 이 정권은 저 하나만 꺾으면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여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의 저 얘기는 선거에 대해서 낙관을 하지 말고 늘 경계하고 튼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뺏기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별 수단을 다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심의 정권교체 열기는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심을 철저히 받들고 우리가 원팀이 돼서 정권교체를 위한 대안 세력으로서 저희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내용을 잘 만들면 힘들기는 하지만 정권교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말씀이 내일이 대통령 선거면 우리는 진다 아닙니까? 네. 저는 내일도 지지만 3월 9일에도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1% 차이의 박빙의 승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번 선거는 이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서 승부가 결정이 날 겁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똑똑히 봤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를 보면 저는 우리가 절대 방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 대통령 선거는 인물 구도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됐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선거를 10번 치르고 5번 당선되고 5번 떨어졌어요. 대통령 선거가 지금 5번째입니다. 전문가죠, 소위. 물론 선거를 이긴다고 생각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경제를 이기는 선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경제를 엉망으로 해놓고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다만 우리가 좋은 후보를 단일화를 잘해서 뽑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있는 후보들 웬만한 사람 나가도 이길 수 있다. 우선 제가 나가면 인성이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또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또 정치를 하면서 파퓰리스트하고 지금 국가 채무가 천조 시대인데 파퓰리스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결을 하면 또 그것도 국민들이 파퓰리스트는 찍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또 같이 인파이트이기 때문에 싸움을 붙으면 내가 이기죠. 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재명이 할까봐 걱정되는 국민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여러 공약들, 대통령에 집권하기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태입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분명히 그런 점을 아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후보가 기본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무슨 돈으로 주고 무슨 돈으로 그가 말하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간단 말입니까? 더 이상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현명하십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거짓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간단한 거 질문 드리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고 간단하게 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기존 그 정치권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공정과 이 상식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좀 무너진 이 법치와 상식을 좀 바로 세워달라는 그 부름을 제가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제나 이런 모든 문제도 결국은 이런 그 정도 질서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국민들이 불러서 나왔다 이러시는데요.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을 언제 하셨습니까? 퇴임 후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신 지가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 되는 겁니까? 한 4, 5개월? 네. 그전에는 그러면 검사로 계실 때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고요. 정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님,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음 코로나 위기 이후에 네. 경제, 안보, 복지, 노동 양극화, 인구 위기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6개월 전에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하고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네. 전혀 문제가 없고 예. 그리고 26년간의 이 검사 생활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기 예.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든 알겠습니다. 그 분야의 예. 정상까지 가본 사람은 할 알겠습니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제 보육공약 발표하시고 오늘 자영업자 대책 발표하셨던데요. 그걸 왜 그 중요한 공약을 후보께서 직접 국민들한테 발표를 안 하시고 왜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하십니까? 제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런 걸 보고 제가 윤석열 후보께서 정말 대통령 자격, 대통령감으로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준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님하고 22년째 정치를 하면서 홍 후보님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홍 후보님 참 솔직하신 거 좋아하는데요. 홍 후보님께서 순간순간은 굉장히 솔직하신데 이게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말이 180도 바뀌는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 아니고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은 잡범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모병제에 대해서도 4년 전에는 택도 없는 공약이다. 젊은 사람들 표 얻으려고 이건 완전히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노무현에 대해서도 4년 전에는 뇌물 때문에 자살한 사람 이러시더니 이번에는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 바꾼 거를 수도 없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더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유승민 후보가 나한테 물을 자격이 없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일관되게 두 번째 모병제는 이미 3년 전에 내가 홍카콜라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세 번째 왜 그랬습니까?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는 거는 오늘 우리 당대표가 두 분의 후보께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저도 당원으로서 이 두 분께 옐로우 카드를 좀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분이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고 또 한 분이 윤석열 후보님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국정 현안이 뭐 소위 고발 사주, 제보 사주인데요. 제가 정보이라서 어제 국정원 앞에 가서 박지원 국정원장 요즘 심각하잖아요. 연일 정치 개입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홍 후보님은 이 박지원 국정원장 정말 심각한 정치적 개입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당에서 다 이야기해요. 대표, 원내대표, 각 후보들 다 박지원 비판하는데 왜 홍 후보님만 한마디 비판도 안 하십니까? 팩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 그 고발 사주 사건의 팩트가 확인이 되면 공작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범죄가 돼버립니다. 아니,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개입다는 걸 팩트가 드러날 때까지는 말을 하시겠다. 자제하는 겁니다. 저 진짜 충격인데요. 이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조성은이 자기가 실토를 했잖아요. 그럼 조성은이 그거를 그 순간에 말을 지어서 했겠습니까? 아니. 누가 보더라도 아니, 검사해봐서 수사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당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침묵하고 있다. 공보다는 사가 앞선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촌철살인 비판을 얼마나 잘하셨어요. 아니, 그럼 나도 답변을 할까요? 한번 좀 예, 해주세요. 예. 뭐 민주당이랑 하태경 입장이 뭐가 의원이 다르세요? 이런 말 한 게 어제 오늘이 아닌데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서 뭐 계속 저보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인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제가 몰아붙여서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아니요. 요즘 인기도 오르시고.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쓴소리 그런 하는 사람이 식으로 있으니까 쓴 소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고 그 못된 소리야. 제가 막말한다고 지금 비판을 아이. 많이 하니까 요즘 막말도 안 하시고 혈색도 좋아지고. 아니 쓴 소리가 아니고 그런 말은 못된 소리라고 그래요. 그거야말로 옛날식 꼰대식 발언이죠. 젊은이들이 패기 있게
지적을 하면 그걸 수용할 줄도 아는 대인배적인 고용적인 하 모습이 의원이 있어야죠. 어떻게 젊은이 시간이 많이 가서 주도권 토론하실 때 하시고요. 다음으로 윤 후보님. 지금 윤 후보님 제가 참 좋아하고 사실 우리 야권에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일으키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최근에 실망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지적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고발 사주 사건 났을 때 왜 증거도 없이 저러냐라고 버럭하셨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수처에 고발장 넣었잖아요. 네. 고발장 넣으면서 그 박지원, 조성은 거기에 성명 불상자를 끼워 넣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카드라 통신이에요. 본인 사건은 증거 없다고 버럭하시고 남 사건은 증거도 없이 고발장 내고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내 분란만 커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성명불상자를 집어넣은 것은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정보기관 사람이라든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두 사람만으로서 완결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검찰에 경찰에 고소고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반드시 여기 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 후보님 방금 말씀에서 드러나는데 이게 전언과 추측에 기반한 것이지 구체적인 증거는 지금 하나도 말씀 못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본인은 증거대라고 하면서 본인은 고발할 때 본인 고발당하는 건 증거대라. 본인이 고발할 때는 증거도 없이 고발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권 들어와서도 과거에 했던 그 일관성을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윤석열 후보님. 예. 사실 윤 후보님은 정치권에 들어오시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장 하면서 구속시킨 그 공로로 5계단을 건너뛰어가지고 중앙지검장을 했어요. 중앙지검장 때는 우리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거기다가 1000여 명을 소환조사를 하고 200여 명을 구속하고 그중에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정치판에 들어올 때 우리 당에 들어올 때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라고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글쎄 저는 제가 당시에 그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했고 그리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제가 일을 처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검사로서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리와 증거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 대부분 사건은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꼭 그렇죠.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법리와 증거로 수사했는데 5명이 자살이나 합니까? 얼마나 포악하게 수사를 하셨으면 그 5명이 자살을 했을까요? 아니 그 5명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그 사건하고 관련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계단을 건너뛰어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네. 물론 아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하는 거 물론 그 좋은 이야기죠. 총장할 때.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은 죽은 권력이에요. 죽은 권력을 어떻게 이래 잔인하게 수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아니 그 사건이 그분들이 형사사건이라는 건 아무래도 사건이 있었을 때와 수사할 때라고 하면 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이번에 고발 사건을 할 때 성명 불상자로 했다. 그 말씀 하셨는데 거기 분명히 특정 캠프 소속원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 특정 캠프가 어디입니까? 아니 저는 제가 물론 그 고발 그 절차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특정 캠프 소속이라는 얘기를 전혀 한 거로 저는 발표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고발할 때. 저는 그건 뭐 금시초문입니다만은 이것이 국회의원한테 들었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아니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 제보자를 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걸 알겠습니까만은 언론계에 널리 퍼져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두 사람이 됐습니다. 끝낼 수 있는 예, 사건이 예. 아니면은 됐습니다. 추가 수사를 해달라는 뜻. 자, 이번에는 최재형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네. 정치 힘드시죠? 해보니까. 견딜만 합니다. 예? 견딜만 합니다. 그렇죠. 캠프를 해체하셨는데 네. 왜 해체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요. 제가 우리 캠프의 그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것이 모든 그 캠프의 어려움이 일차적인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죠. 후보자에게 있고 네. 그러나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우리 캠프원들이 바라는 바다. 저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캠프 해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잘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홍준표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홍 후보께서는 우리 당의 대표도 하셨고 또 대선 후보도 하신 분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의 최전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죠. 근데 최근에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선거 공작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대법원 주관의 재검표에서 상당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배춧잎 투표지죠.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이 잘려나간 투표지도 있습니다. 이런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그리고 투표용지가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씩 투표하는데 왜 붙어 있을까요? 수도권 사전투표는 전부 36대 63이었습니다. 옆면이 잘린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직원 이름이 여기 보면 개씨, 거씨, 광씨, 글씨, 긱씨, 깨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과연 지난 선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는 저는 황 대표님한테 쫓겨나왔죠. 그 쫓겨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세 군데나 쫓겨다녔죠. 이 투표용지에 예. 대해서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황 대표님이 책임지고 규명해야 될 사안 아닌가. 저는 앉아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이 투표용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 투표용지를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예.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라고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대표님이 결정하시는 게 또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전면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는 최재형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감사원 사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달여 만에 대선 출마를 하셨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지켜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저는 입법, 사법, 행정을 거치면서 그 최고 책임자로 일을 했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위기 관리를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국정 경험 속에서 현재의 다양한 이런 복합 위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 후보께서 행정부에서 장관으로 또 총리로 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황 후보께서 정말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후보시고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생활, 판사 생활하면서 사회의 구석구석 잘 살펴봤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 국정 전반을 잘 살펴봤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이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정말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나왔습니다. 원희룡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비전 발표회 때 그 유보 통합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우리 보육에 대한 이 국가 책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동 양육 수당을 좀 늘리고, 그리고 또 보육시설에서의 교사대 어린이의 비율도 좀 조정을 하고, 그리고 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 교육 등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지사를 지내신 우리 원희룡 후보께서 이 보육 국가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소멸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인데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부담이 앞으로의 예비 부모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몇 가지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지금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선호가 쏠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육 교사의 문제라든지 보육 프로그램 문제를 전반적으로 질을 높여가지고 안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부모들의 육아휴직 시에 이에 대한 소득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혜택을 주어야만 우리 출산과 보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인천시장을 지내신 우리 안상수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이 피폐하고 최근에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 정권은 소위 보편 지원이라고 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눠주면서 정작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그리고 약 43조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자치단체 장을 지내신 우리 안상수 후보께서 이렇게 절벽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또 이렇게 좌절해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방안과 비전에 대해서 좀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짧아서 네. 아무튼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사후적인 얘기고 사전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저병 환자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은 특별 관리하고 양성된 분들은 정부에서 연수원 등을 이용해서 시설도 잘하고 또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또 20만 우리 간호부대를 육성을 해서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거리두기라든지 이러한 일상생활 아쉽습니다만 시간이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좀 이 정도로 거리두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우리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비롯한 활동들을 과거로 되돌려놓고 환자들 관리를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후보께 말씀을 드립니다. 민노총은 우리 나라의 암입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정치적으로도 아무 때나 나서가지고 국가를 혼란시킵니다. 우리 광화문 사태 때도 무슨 촛불 시위다 뭐다 했는데 민노총이 이제 주관해서 결국은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국정이 정지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갔고 지금도 건건이 나와서 특히 종북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단체별 활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장 시절에 지하철이 파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 요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한 2주만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파업을 할 때 지하철을 제대로 그냥 운행이 되도록 했더니 그 소위 민노총 지도부에서 아이고 이제 거꾸로 살려달라고 어떻게 좀 잘 타협하자 그래서 타협이 없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런 단체 행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홍 후보께서 진주의료원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지금도 민노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정책을 말씀을 하시던데 한번 앞으로의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강성노조의 폐악은 뿌리 뽑겠습니다. 지금 국회 입법으로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뿌리 뽑겠습니다. 이것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2016년도 5월 10일에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노동법을 개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요건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긴급 명령권이라도 발동을 해서 민노총의 아주 못된 작표에는 뿌리 뽑겠습니다. 좋습니다. 참고로 민주노총 그러니까 무슨 민주랑 관계 있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2천만 우리 서민들이 계신데 거기 민노총이라고 한 100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결국 20만 명 대기업 노조들이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우리 2030의 피를 빨아먹고 서민들이 피를 빨아먹고 그러면서 정치 결사가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조종을 했던 거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자, 좋으시고요. 이제 황교안 후보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우리 4.15 선거에 참패를 했죠. 책임이 있죠? 전적으로 당 대표였던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공천관리위원장을 그 이상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사천을 하고 우리 그동안에 그나마 우리 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궤도를 잡아가는데 아주 망친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국민들도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막 그런 가운데 저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 위원장하고 민경욱 씨하고 이렇게 뭔가 하여간 부정선거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활동하는 걸 지지하고 그랬습니다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대표로 그만두실 때 그거를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어야 했는데 그건 안 하시고 요즘에 와서 저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6월 28일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번 우리 토론이나 발표가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원팀을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부정선거를 많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아픈 부분이죠. 그런가요? 거론되는 것조차 어렵고 힘들어 하겠죠.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가만 놔두면 우리 야권의 내부 분열로 자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현재 특히 우리 야권의 많은 우리 지지자들은 어떤 분들은 믿음의 영역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의혹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자발적인 의혹의 검증에 대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 노력으로서 저는 깨어있는 시민의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야권 내에서 논의를 하면서 자꾸 믿음의 영역으로 이것을 제기하고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면 결국은 정권 교체에 야권 분열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방식의 접근은 좀 지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법 정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증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6.28 잠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6.28 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했고 그것을 개표했다가 봉한 것을 재검표한 것이죠. 거기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말도 안 되는 정말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증거물들을 토대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확신이나
또는 뭐 믿음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야권의 내부의 분열로 되거나 아니면 우리 미래의 정권 교체 후에 국민의 비전에 대한 그런 논의를 이걸 또 덮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법 두 번째로 선거에 대해서 됐습니다. 못하면 우리 우리가 다음 홍준표 정치가 후보에게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영돈 PD 며칠 전에 본부장으로 지명을 했다가 몇 시간이 안 돼서 여론이 안 좋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자영업자의 킬러입니다. 근데 이런 분을 알고도 뽑으신 거라면 자영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것을 알고도 뽑으신 거라면 사람 보는 안목,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 운영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저는 그분 행적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누가 추천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인데 1시간도 안 돼서 난리가 났어요. 직접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이거 빨리 이거는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거 반발이 심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졸속으로 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면 바로 취소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인사와 뭐가 다릅니까? 그거는 다르죠. 그거는 검증 시스템이 있고 지금 제가 그 검증 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영돈 PD에 대해서는요, 온 국민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관심을 평소에 안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랬겠죠, 뭐. 다른 일이 바빴어요. 자영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 홍준표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성 귀족노조에 대한 강한 제재 그리고 노동유연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사용한다고 그러셨는데요. 물론 프랑스의 유사한 제도를 프랑스 대통령이 이걸 사용한 전례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법률 헌법에 규정된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런 요건에 과연 해당되는 것인지 물론 홍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잘 알겠으나 이 법의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초법적인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기 긴급 재정명령권 보면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라는 조항입니다. 그게 천재지변, 내후, 외환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 YS가 실명제 실시할 때 그때 긴급 재정명령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사후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76조에 해당이 되죠.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국회가 소집하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도 조건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YS가 긴급 재정명령권 행사해서 실명제 도입할 때 국회 소집 어려웠다 이 말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지 없어요. 과거에 그런 것이고 그거는 정치적 판단이에요. 법의 정치적 판단으로서 하여튼 그렇죠. 법의 규정을 초월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모양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의견 가지고 계시죠. 네네.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정하는 강성노조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강성노조의 이러한 그 저항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 후보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강성 귀족 노조, 기득권 노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때는 정말 엄정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이 불법 시위를 해도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법 집행을 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노총이든 정교조든 저는 그분들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민주노총이나 정유조나 한국노총이나 공노총이나 이 모든 노동조합 조직들이 저는 대화의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 홍준표 후보님 같이 무조건 뿌리를 뽑겠다. 또 4년 전에는 이걸 해체시키겠다. 긴급 재정경제명령권까지 동원하겠다 이러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거는 그 정도하고 잘 제가 다른 이해를 분께 질문을 하죠. 예. 윤석열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윤 후보께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들을 보시고 나라를 또 바로잡기 위해서 나오신 것에 대해서 뭐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상 국가를 정권 교체를 해서 정상 국가를 만들 때 새로운 그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윤 후보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뭐 해명할 거는 없고요. 첫 번째는 뭐 많은 분들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우리 조 교수와 관련된 사건은 한 가족 다 해서 그렇게 몇 달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1년 6개월이 넘도록 반부패부를 동원해서 뭐 얼마 인력이 투입됐는지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별로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인은 누구나 만나는 것이고요. 허경영 후보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보다 나아서 가서 격려 겸해서 만났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제가 시장 시절에 7조 원의 부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7조 원을 투자를 한 것이고 제가 2002년서부터 10년까지 했는데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시가총액, 부동산 시가총액이 62조, 2002년에 62조에서 2010년에 20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147조 원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약 4배가 늘은 건데 그것을 송영길이라는 후보가 이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대뽀로 얘기하는데 그 말이 지금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 그 대표와는 며칠 전에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함께할 일에 대해서 의기투합을 다시 했습니다. 물론 갈등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공정 경선 그리고 선관위 구성과 관련돼서 다른 분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없어서 충정으로 나섰던 건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하고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저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뭐 이루거나 이럴 마음도 없고요. 그런 스타일도 아니니까 이번에는 어떤 그런 급박한 공적인 문제 제기였다고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대중들과 늘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애국가 사절을 부르는 거 뭐 각 가족들이 알아서 선택하실 문제죠. 아마 저거는 낯설은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뭐 충분히 그거는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생이 정치하면 물 먹고 불량 학생 된다. 저는 뭐 앞으로 이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가 모범적인 정치가 되는데 모범생이 정치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모범적인 정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 정치 선배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국민들 기존의 정치 좀 지긋지긋해하거든요. 모범적인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배신자 저것 때문에 제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나라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배신자라면 그러면 최순실이 충신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저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제 신념을 가지고 탄핵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을 제가 고스란히 그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말을 바꿔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노잼 극혐입니다. 그동안 근데 몇 년 동안 좀 고생하다 보니까 좀 인상이 좀 심각했는 모양인데 재미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네. 재미하려고 인스타 라방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별로 뭐 충격적이지 않은 댓글이어서 다행입니다.
제 소신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정치하면서 좌우 양극단과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특히 보수 내에서도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 제가 방금 두 후보한테 쓴소리를 한 것은 그래야 우리 당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중잣대, 이중기준으로 저당 비판하는 잣대가 우리 당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우리 당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신으로 해왔고요. 제가 이번에 제일 젊은 후보긴 합니다. 하지만 유럽 기준으로 보면 30대, 캐나다도 30대 대통령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있으면 50대 중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정치하면서 많은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민의 쓴소리를 다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의전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의전팀이 움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경호팀이 움직였습니다. 경호팀은 또 총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노출이 덜한 공간을 확보했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경호 업무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정치 다시 재개한 것이 문재인 정권 폭정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정권 교체 이루어내야 된다. 그런 의지와 결기를 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자문단 대규모로 꾸미시고 또 많은 정책들을 내셨어요. 네, 정책들을 내셨는데 그 정책 중에 보면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시겠다라는 공약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 공약 중에 보면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문제되는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고 그 대안을 마련하실 생각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인허가에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 대출을 받아가는 이런 금융에 관해서도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 금융산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자본시장법이 이런 지금 네거티브 규제로 제대로 돼 있질 않아서 이 규제만 좀 잘 정리를 해도 약 한 80만 개의 금융산업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 인허가들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면 굳이 필요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네네. 여쭙겠습니다. 지난 대선에 나온 공약인데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 네. 또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고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소득세 인상하고 또 재산세를 올리겠다. 외고 자사고 폐지하고 신규 원전 짓는 것 자제하고 단계적으로 탈원전 추진하겠다. 이거 누구 공약인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 민주당 공약 같기도 하지만 또 우리 당의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만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지난 대선 때 말씀하셨던 공약인데요. 이게 보수 대선 후보자가 밝히기엔 너무 좌파적인 그런 색깔이 있고, 특히 지난번에 해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최저임금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갑자기 윤석열 후보님한테 묻다가 저한테 우린 고맙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원전의 안정성이 그 당시에 경주 양산 지방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원전의 안정성을 걱정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을 그거를 좀 보류하고 원전의 안정성을 점검하겠다 이런 차원이었고, 저는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최저임금은 당연히 경제가 좋아질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거는 그건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경제가 안 좋은데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게 문제라서 다음 질문도 제가 2018년에 예. 모든 후보 중에 제가 유일하게 그건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저는 잘못에 대해서는 늘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규직 고용총량 이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아이고,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지사로서 있으면서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이 부분을 수용을 안 해서 진행을 못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 확진자 접촉 추적 앱을 블록체인에 기반한 그러한 안심 코드를 만들어서 지금 잘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미래의 신기술 분야인 블록체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암호화폐로서의 비트코인 이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등의 이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윤 후보께서는 만약에 윤 후보께서는 과세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한테 과세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정부가 이 과세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런 소득이 발생하는 그 기저를 잘 만들어줘야 되고 제도를 먼저 잘 만들어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범죄의 피해자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투자 수익을 올린 분들도 손실을 봤을 때 정부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이 장치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부총리가 했거든요. 저는 떨어지는 답을 현재 부탁드립니다. 상태에서의 과세는 저는 반대하고요. 다만 그 거래소에 대해서 인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블록체인 거래로 가상화폐 거래로 사기나 이런 피해를 볼 수 없도록 정부가 관리를 잘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추이를 봐서 과세 문제를 결정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바로 과세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이 디지털 자산 그리고 앞으로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면 나중에 그와 관련된 토론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역선택을 너무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요새는 넥타이도 파란색만 메고 다니고 있고요.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도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에다가 실형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과연 도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요즘 뭐 고발 사주인지 제보 사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보다도 더 내부 공격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국민의힘 원팀인지 민주당과 원팀인지 이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원의의 시각이죠. 원의의 시각이고 우선 역선택 문제는 역선택이 있다면 이재명이나 이낙연 후보하고 대결해서 최근에 제가 이길 수가 없죠. 그것도 역선택입니까? 두 번째, 파란색 낸다고 그러는데 원래 파란색은 이게 한나라당 색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색깔이 빨강색, 파란색, 흰색입니다. 3색입니다. 그거 갖고 시비하는 거는 좀 그렇네요. 그리고 세 번째, 도력이라는 말은 내가 벌써 그 사건이 있을 때 MBC 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유시민하고 토론을 하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내가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들어갈 테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윤 총장한테 이야기하고 자기가 들어갔으면 가족 전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사건 아니냐. 말하자면 거기 보면 부인, 딸, 그 다음에 동생, 사촌, 조국이까지 본인까지 가족 전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원팀으로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항거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준 부분은 저도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광화문에서 윤석열을 외친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마에스트로라고 그랬는데 이 정치라든지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일은 한두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데 저도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약에 있어서 역세권 신혼부부한테 10만 호씩 공급하기로 했고 30만 호의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있었죠. 역세권은 20만 호고요. 아, 예. 원가는 30만. 그래서 간단하게 이 방법이랄까 이것에서의 어떤 그 가격을 대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신 건지. 일단 그 원가주택은 한 시가의 5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역세권은 토지 임대부로 해서 한 60,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그걸 자세한 얘기를 토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는 이제 대도시에다가 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걸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또 대통령이라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공급을 위주로 하는데 공급을 대도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도시와 연관된 지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도시에 붙어있는 그런 유휴농지, 논을 활용해서 500만 원대 아파트 100만 호 그리고 그 역시 한 1억 평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기 3천만 평 정도는 이제 주택이고 7천만 평 정도에다가 4차 첨단 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대지를 우리 2030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대여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국가에서 기술 지원, 금융 지원, 마케팅 지원 등 해서 새로운 그 인천의 송도와 같이 제가 이제 송도를 건설한 장본인인데 송도와 같이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뭐 안상수가 하면 뭐 5년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예. 원가주택도 그런 그 수도권 인근에 그 신도시라 이런 걸 좀 개발을 해서 교통망을 확충해서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원 후보님 바로 옆에 계시니까 도지사 잘 하셨죠? 예. 아이고 우리도 동료 광역단체장으로서 잘 되길 바라고 그렇습니다만 빨리 지지도가 저처럼 이렇게 좀 밑에 있으니까 좀 올라가야 할 텐데 도지사 하시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한 두어 가지. 예, 저는 우선 제주도에 취임했을 때 보니까 중국 자본에 의한 투자와 난개발이 밀려들고 있었어요. 이게 지나치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세워가지고 전면 이 부분에 대한 차단을 해서 중국 자본은 제가 취임한 이후로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난개발과 투기를 막았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의 디지털 인력과 관련된 이런 면에서 미래에 대한 혁신 사업들의 이 바탕을 제주도에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광역시장 시절에 바다를 메워서 송도국제도시를 만들었죠. 그게 1000만 평이 넘습니다. 여의도의 10배죠. 인천 대교를 외자, 그러니까 AMEC이라는 영국 회사에서 1조 5천억을 빌려가지고 지금 건설을 해서 요금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30년 후에는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이제 큰 사업을 했고 아시안 게임 유치를 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또 그거로 해서 우리 인천 지하철 2호선 지하철도 깔았고 인천의 각 군구의 체육 시설을 정부의 지원과 외자를 통해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원지사도 좀 좋은 성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형 후보님께서 하신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정치 교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저는 이 정치 교체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먼저 공감대부터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는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소위 그 실사구시가 저는 바로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 공의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든 야든 또 같은 당이든 공감을 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많이 멀어졌을 때 이 원칙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저는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제가 이 검찰이라는 분야에서는 한 길을 파서 26년간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여의도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것이 다른 분들보다 적습니다. 우리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는
무슨 검사로서의 어떤 그 스킬이나 또는 법관으로서의 지식이나 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의 그 경륜이나 간에 그것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쓰는 거, 자기를 희생하는 거, 그것이 저는 그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새로운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감사원장을 마치고 이 정계에 입문하신 우리 후보님께서 또 그동안 한 달여 이상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캠프를 해체하고 그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시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셨는데 그 비전에 대해서 좀 오히려 제가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지금까지 정치에 몸담은 이후에 걸어온 그러한 발자취를 최근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봤는데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면서 주변에 이제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제가 귀 기울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말 이 정치에 대해서 원하시는 게 뭐고 저에 대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었다. 그런 것이 이제 저희 지금의 현실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정말 국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정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 하태경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께서는 학생 시절에 또 좌파 운동권 생활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소위 보수 정당의 정치인 생활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 좌우의 그 이념 대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양쪽을 다 경험하신 분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안이나 비전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죠. 네. 제가 20대 중후반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그 진중권 교수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십몇 년을 그분들하고 싸웠습니다. 소위 좌파 권력 586 그분들하고 싸웠는데 그분들 성향이 굉장히 친북성이 강하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계급투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영업자를 자본가로 생각해서 막 최저임금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고요. 적어도 그래서 민주당의 권력 586에 영합하는 이런 일을 우리 당에서 해서는 안 된다. 네, 먼저 우리 윤석열 후보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에 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4.15 총선은 관계기관들이 여럿이 뭉쳐서 행했던 불법 선거가 많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증거 인멸 행위들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증거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증거 인멸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된다. 제가 대안으로 낸 것은 특검을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고 또 좋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선거 공작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선거 하나만 하죠. 정권 교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의하시는지 다른 의견이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뭐 총장 시절에 그 4.15 총선을 그 결과를 지켜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황 후보님께서 그 출마하셨던 그 종로구에 동별로 그 비율이 거의 막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또는 뭐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빨리빨리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어떤 그 물증이 나와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법적인 그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제가 뭐 재직 중에는
소송을 거신 분도 별로 없고 또 소송을 걸어도 뭐 어떤 결과가 나오질 않고 이제 지연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그 6월 말에 그런 그 좀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그 투표지라든지 또 막 선거 그 관리원의 이름도 성이 이상하다든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막 이렇게 근자의 그 정치에 입문해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까 좀 말씀드린 그 사진들 이런 것들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 바로 그 자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게 선거 불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 선거를 막자는 것입니다. 이걸 막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원희룡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뭐 대구 방문 때인가요? 그 원 후보께서 탈당과 또 탄핵 찬성에 대해서 후회한다. 뭐 이런 기조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과연 우리 후보들이 보수 통합의 원팀이 되자는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여러 걱정도 많이 하시니까 차제에 우리가 한 팀이 되기 위해서 한 말이라면 그렇게 왜 그런 취지로 하셨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당시에 그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그 돌아보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는 탄핵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많은 갈래들이 있었고 우리가 더 지혜롭게 그리고 서로 더 힘을 합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불가피했다거나 그에 대해서 이미 심판이 나와 있는 부분을 되돌리자는 건 아닙니다. 네, 시간이 윤석열 후보님에게 아까 보수 개별의 원죄를 물은 것은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할 때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불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23번을 불려갔어요. 밤에. 그렇게 불려가서 대통령하고 관련돼라고 그것만 불면 넌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수사를 해놓고 그건 다 죽은 권력들입니다. 아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하는데 죽은 권력에서는 잔인하였어요. 살아있는 권력은 다 수사하지 못했어요. 수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 진영에 내가 당대표를 하던 사람으로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아까 지금도 계속 보수 괴멸에 검찰 수사가 그 보수를 괴멸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수사를 해오면서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선량들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그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저는 응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할 생각이 없으시니까 보수 괴멸이라고 하는 것을 보수 괴멸이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은 후보님께서 당대표 하실 때 2018년에 그 지방선거가 가만히 있어봐. 주도권 토론입니다. 특정 캠프에 대해서 지금 관련이 없다는 게 이제 밝혀졌으면 박지원 공작에 저희 캠프가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면 최소한 그것도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지금 뭐 우리 캠프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성명불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위가 박지원 씨와 그 두 사람만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아직 수사가 시작도 안 되는데 뭐가 어떻게 밝혀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명불상이라고 했는데 왜 국회의원 2명하고 그 검사로 있는 허접한 국회의원들 여의도 기자들한테 다 퍼뜨려가지고 당사자가 하루에 100통 이상씩 전화를 받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아니, 그러면 특정을 했죠. 것이 아니고 그게 퍼져 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를 고발장에 기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의혹이 지금 끝이 없습니다. 엑스파일, 장모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논란, 윤우진 뇌물수수 무마 의혹, 고발 사주
지금 24건이 후보한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26년 정치에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대선 앞두고 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돌파하실 거예요? 저는요, 총장할 때부터 아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저를 인사 검증을 다 하셨고, 저는 검증을 다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으며, 그리고 저 하나를 꺾으면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제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됐습니다. 그거를 자꾸 의혹이라고 예. 지금까지 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2년 계속 가까이 수사를 이야기하는 해서. 것 중에서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언론에서 1일 1망언이라고 합니다. 네. 또 손가발을 사용하는 노동자는 아프리카에서는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젊은 세대들이 나는 한국계 아프리카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손가발을 사용 안 하고 몸통으로 한다면 자벌레처럼 몸통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한번 해명해 보시죠. 그거는 산업의 국제 분업화 때문에 그 소위 단순 노동에 다시 홍 후보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질문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노골적인 정치 협박에 대해서 침묵하셨는데 제가 비판을 했고, 두 번째는 썸 탄다 그러죠. 아주 뭐 사이가 좋게 친하게 지낸다는 젊은이들의 언어인데,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을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같이 두둔하고, 왜 그러나 봤더니만 아까 이제 일부만 말씀하셨는데, 그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집요하게 조국 동생 구속하고 오촌 조카 구속에 딸 문제도 건드렸다. 심하게 했지. 목표가 조국 퇴진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 수사한 거다. 근데 이 이야기들 정경심 사랑해, 조국 지켜라. 그분들 좋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한 것에 대해 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남의 편이라도 잘된 거는 칭찬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뭐가 정가족을 과잉입니까?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까 제가 가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다 보고 이거 완전히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나오는 법의식이다. 아니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헌법적 원칙 아닙니까? 근데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영장 치는 거 판사가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고 도주에 우려가 있으면 판사가 영장을 쳐야지. 그럼 내버려 둡니까? 내가 아니, 조국의 편을 홍준표 드는 게 의원님도 아니고. 검사한 적 있죠. 그때는 아니. 도주 우려가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도망 다니게. 말을 할 기회를 줘야죠. 말씀해 보세요.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잉 수사가 뭡니까? 과잉 수사. 내가 영장 친 게 옛날에 과잉 수사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아니 대답할게. 영장 친 게 과잉 수사. 가만히 있어 보세요. 판사가 영장 치는 거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니까.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있으면 영장 청구해야지. 그러면 그거 봐줍니까? 그게 정치 검사지. 아니, 내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고 하세요. 내가 슬러트머신 수사할 때 정덕일 그 형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한 사람만 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사건도 정치적 고려로 구속 안 했더라고요. 영장을 안 쳤더라고요. 정치적 고려. 본인이 정치 검사했다는 걸 고백해 놓고 왜 아니. 딴 사람을 정치 검사라고 그 정도 하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아니 못되게. 그래서 아니 저는 막말 없어진 줄 알았는데 동료 후보한테 못된 짓을 하고 못되게 한다. 아니, 그거 막말 도지신 겁니다. 막말 도진 게 아니고. 우리 저 윤석열 아이고, 그 정도 역량으로 참. 윤 후보님은 어쨌든 정치권 뒤늦게 와가지고 제가 충고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또 노동 유연성 문제에 대해 말이 바뀌셨어요. 안동대 9월 13일 가서는 노동시장 유연해야 된다. 물렁물렁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다. 최근 변했다. 이 요지를 발표했고 그런데 15일 이틀 뒤에 노총 가서는 유럽에 노동 유연성이 있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인간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이 확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볼 땐 뭐냐면 노총은 세력이 있으니까 노총 눈치 보게 한 거 아닙니까? 참 안동대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가 안동대에서도 저는 노동 유연성은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지만 해고를 함부로 하는 지향입니까? 지향입니까? 지향입니다. 지향해야 되지만. 네, 그러나
해고를 함부로 하는 그런 유연성은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안동대에서나 한노총에서나 반드시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럼 노동 유연성을 적당하게 해야지. 저는 그 노동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서 대충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해고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8분 후보님 중에 여기 검사 출신이 4분, 판사 출신이 1분. 그러니까 이 토론이 뭐 수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만 자꾸 나오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 아파트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후보님 청년들한테 주겠다는 원가 아파트 아까 그 시세의 한 50% 네네. 정도로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윤 후보님 말씀하신 청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짧게 말하면 몇 살까지입니까? 뭐 저는 그 청년 플러스 그 40대 그 무주택자 그럼 청년이 자녀. 아니고 청년 플러스 청년, 40대입니까? 청년을 위주로 하되 예, 40대 정도까지를 말하는 거죠. 40대도 준다. 40대는 이제 무주택 다자녀인 경우에 무주택 다자녀인 경우에는 40대도 그렇습니다. 원가 아파트를 드린다. 네네. 그러면 말이죠. 네. 자,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까지 네. 여기 젊은 층의 무주택자들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3기 신도시에 네. 30만 원의 원가 주택을 시세의 50%로 주면 거기에 이제 분양 당첨이 되는 청년이 있고 그다음에 다수의 청년들은 이 분양을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첨되는 사람은 로또겠죠. 그죠? 시세보다 50%나 싸니까. 상당히 자산 이익을 볼 수 있죠. 예, 당첨이 안 되는 청년들은 그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점수제를 다 둬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분양해 줄 때도 그 여러 가지 점수를 해서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 순서대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그럼 청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 다 따져서 그리고 뭐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걸 다 따져야 되고 이거는 예.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 물론이죠. 50%니까. 그렇지만 50%를 해가지고 정부가 시세 차익을 70% 보장해주고 다시 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로또죠. 그죠? 분양 당첨만 되면 로또거든요. 뭐 한 5년 정도. 저는 부동산 대책이 지금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한테 질려가지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원하는 거는 저도 선거 때니까 반값 아파트다, 원가 아파트다, 토지 임대보다 이렇게 싸게 드리겠다는 거 저도 말하고 싶지만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집값과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의 그 시장 가격을 제발 문재인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안정시켜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위해서는 저는 로또 아파트를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진짜 취임 초에 공급을 진짜 대폭 민간 주도로 확대해가지고 시장 가격 자체가 내려가도록 하는 게 그게 부동산 정책의 전공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원가 아파트 그 정책도 당연히 있고요. 있더라고요. 네, 그거 있는데.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과 청년 예. 원가를 지금 뒀고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 행복주택처럼 아파트 가격이 좀 싼 게 알겠습니다. 시장에 나오면 예, 시간이 많이 돼요. 다른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는 예, 시간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지금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요. 네. 그 대검의 총장으로 계실 때 그 손준성 검사 네네. 그분이 검찰에서 작성한 고발장을 김웅원을 통해서 지금 제보자한테 전달하는 이 과정이 아니다고 부인을 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손준성 검사 본인도 부인을 하고요. 네. 그런데 제보자하고 인터넷 매체에서는 계속 뭔가 서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김웅원은 기억이 안 난다 이러고요. 네. 그래서 만약 증거가 계속 나와가지고 손준성 검사와 대검 간부들이 우리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들이 이걸 만들어서 전달한 게 사실이라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 예. 책임은 느끼십니까? 뭐 제가 지휘 감독을 예. 그 경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최측근들인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대검 간부는 다 최측근이죠.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네. 왜 그걸 만들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 들 이유가 전혀 네, 없기 시간이 다 때문에 됐습니다. 재현성이 후보님, 없다는 예, 말씀을 후보님,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예, 유 후보님, 윤 후보님, 없다, 이거. 예, 그만해 주시죠. 그 시간이 다 개연성 됐습니다. 자체가 죄송합니다. 이유가 없다는 예, 것입니다. 예, 다음에 또 이 부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이 활력, 이 혁신의 에너지 느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좀 과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상대해야 될 민주당 후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계신 이 정도 패기 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단련돼야 됩니다. 약점들 있으면 보완하고 강점들 서로 힘을 합해야 됩니다. 즉 확장성, 저 하태경이 가진 확장성, 그리고 저 하태경이 가진 전투력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빠지면 이번 4강 흥행 안 됩니다. 성공 안 됩니다. 정권교체 어렵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저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 헌법이 규정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드리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대출금의 이자는 제가 완전히 탕감을 해드리겠다. 원금은 5년 동안 상환유예를 하겠다.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가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1997년 IMF 위기를 보고 정말 국민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벌벌 떱니다. 네. 제가 꼭 정권교체 해내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정권교체의 열망은 뜨거운데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잘못된 일이라면 대통령과도 맞서 싸운 사람, 여권의 총공세에도 흠결이 없는 후보, 감사원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경험한 후보가 누구입니까? 정권교체의 최종 병기, 저 최재형이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00년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소장개혁파로서 3선의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지사로서 전기차와 인공지능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행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5번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본선 필승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왔습니다. 국가 운영 비전과 그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 고민하고 다져왔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이어지면서 키운 원희룡이라는 후보를 여러분께서 이제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쓰실 때입니다. 저는 치열한 경선, 원팀을 위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 안상수는 충청도 갯마을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공부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첨단 산업의 CEO까지 했습니다만 이제 인천광역시장 8년을 하고 국회 3선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등을 하면서 국가 경영 운영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협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격렬한 대립 속에서 하다 보면 결국은 국민들만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안상수가 협치와 화합과 조율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우리 국민들에게 걱정 없는 삶을 저 안상수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6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일은 제가 잘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거를 보여드려 왔고 앞으로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은 국민들께 또 경험이 많은 분들께 전문가들에게 제공을 받고 저는 그것들을 잘 조합하고 인사를 잘 관리하고 가장 중요한 이 부패 구조를 없앰으로 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드십니까? 정권 교체 없이는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시킬 수 없고 정상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시급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저 황교안 준비된 리더십, 또 반드시 이기는 리더십, 그리고 위기 관리의 리더십으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몸풀기 토론이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다소 격한 점이 있었지만은 무난했다고 봅니다. 너그럽고 자애스러운 아버지 같은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이런 분도 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단호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진국 시대에
원년을 다 지키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